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5년 1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고민하셔야 된다,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했지만 이건 계속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며칠 사이에서 또 전기차 추장은 이제 급발진이겠지만 급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되어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죠. 물론 아직 사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걸, 굉장히 많은 급가속, 급발진 사고가 있었죠. 특히 거기에서 이제 택시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아직 단 한 건도 차량의 문제로 인해서 급발진했다라는 것이 인정된 사례는 국내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들이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적어도 차량의 문제가 인정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상당수는 급가속 사고고 결국은 차량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사님이 가속 페달을 밟은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고는 아직도 몰라요.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영상은 그 출처가 TV조선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밑에 링크가 걸려있고 링크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기 이게 보광동 밑에 거기에서 이제 이태원역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입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죠? 서빙고 쪽 거기. 자, 오른쪽에 저기는 세차장이고 왼쪽에 저기에서 이제 한담동 쪽에서 쭉 돌아서 이태원 쪽으로 올라가는 그 것인데, 왼쪽에 보시면 작게 하얀색 뭐가 있죠? 왼쪽에 저기 끝에. 그게 택시 차량입니다. 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보이시죠? 아마 아이오닉 6로 추정되는 자동차입니다. 지금 상태가 위로 붕 떠 있죠? 실제 영상을 보시면 붕 뜬 겁니다. 왜냐, 이 차가 저기에서 이제 코너죠. 돌아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도로 올라타고 차가 지금 점프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보시죠. 인도에서 점프를 해서 턱을 받고 붕 위로 또 올랐다가 다시 쿵 내려앉으면서 지금 인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기사님이 굉장히 다급하셨던, 그러니까 놀란 상태에서 이 뭔가를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나. 놀랍게도 지금 차가 가로질러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차장이에요. 세차장의 벽을 뚫고 나온 상태입니다. 참 이게 사고는 안타깝고 기사님이 빨리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게도 크게 다친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취재된 TV조선의 기사상으로는 저 세차장의 직원분이 어느 정도 다치신, 근데 그것도 아주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 정도에서 한 명만 다쳤다는 게 정말 천만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영상을 보면 지나가던 보행자가 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 사고와 직접 연결이 되진 않았어요. 천만 다행이죠, 그건. 어디냐? 요건 지금 네이버 지도에서 출처입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죠? 그 한남대교 밑단에서 내려와서 서빙고 그쪽으로 쭉 가는 데서 이제 우회전해서 이태원, 보광동 이태원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입니다. 당연히 여기 보시면 이제 제한 속도 30 되어 있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있죠. 왼쪽에 자전거 세워놓고 그다음 한강 쪽으로 가는 곳, 그 나들목 쪽, 여기에 지금 그 택시가 올라탄 거예요. 즉 이 코너에서 속도를 줄이고 꺾어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못하시고 저 인도 턱을 올라타고 차가 점프했다가 저 인도를 그대로 치고 지나가서 여기 반대쪽입니다. 자, 저기에서 오른쪽에서 쭉 와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지나가면서 왼쪽에 저 손세차장 있죠? 저쪽을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사고가 참 무서운 게 이거죠. 이번 사고도 보시면 이게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12대 중과실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제한 속도야 20km를 넘진 않았을 겁니다. 30이니까 뭐 설마 이게 50을 넘지는 않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도를 올라탔어요. 급가속 사고, 급발진 주장 사고의 상당수가
뭐 중간에 인도로 올라탄다든지 마지막에 이제 벽을 뭐 인도에 어디 올라가서 벽을 받고 가게를 받고 선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아요. 즉 인도로 올라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인도 통행으로 인해서 12대 종가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고의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올라타기 때문에 아마 12대 종가실에 해당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경찰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적어도 인도를 주행한 건 맞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중앙선이 완전 아예 그냥 여기에서는 좌회전이 불가능해요. 무조건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중앙선이 있고. 즉 이 차는 지금 중앙선도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다행인 건 저 버스가 그나마 속도가 좀 느렸어요. 정지선이고 정지 신호를 받아야 되니까 오다가 천천히 섰어요. 그래서 정말 운 좋게도 버스와는 사고가 없었어요. 만약 여기에서 한 진짜 2초, 3초 더 빨라서 이제 버스가 조금 더 빨리 왔다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이었겠죠. 버스에 부딪혔으면 그냥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버스가 조금 늦어서 버스 안에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기 중앙선을 또 가로질러 갔어요. 물론 거기에서 직접 사고는 없었지만 차량과 중앙선은 완전 그냥 중앙선인데 가로질러 갔고,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중앙선 다음에 또 보행자 도로가 있죠. 저 보행자 도로도 지금 뚫고 나간 거예요. 보행자 도로를 지나서 세차장 안으로 들어갔죠. 자, 이러면 단순히 이 차가 지금 보면 인도주행, 그 다음에 중앙선 위반이고, 그 다음에 다시 보행자 도로를 지나서 가게를 가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물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12대 중과실 적용과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12대 중과실을 무서워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개인 택시고 이걸 정말 작정하고 하나하나 잡기 시작하면 단숨에 그냥 벌점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죠. 12대 중과실에서 2개를 걷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우리가 사고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면허는 날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의 급가속이나 급발진 주장 사고들이 무서운 건 이게 너무 정말 놀라고 제어 안 되는 상태에서 최근에 전기 택시 사고들 류가 비슷해요. 이게 그냥 어떤 앞에 차에 추돌하는 것, 뭐 그냥 차랑 잠깐 부딪히는 뭐 그런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고 정말 막 제어 안 되는 상태에서 막 앞차에 여러 대를 막 치고 나가고 아니면 사람 있는 거 보행자를 몇 명씩 쳐버리고, 최근에도 그런 사고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몇 명을 쳐버리고, 그리고 막 제어 안 되는 상태에서 인도로 올라가서 막 가게 들이받고 보행자 받아버리고, 그러면 사실상 조금만 일이 커져도 바로 벌점 누적이나 형사처벌 등으로 해서 면허가 정지만 돼버려도 우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택시가 문제라는 거예요. 택시 번호판이. 우리가 사고야 보험 처리를 하면 돼요. 보험료로 많이 내시는 분들 소문에 들어보면 900만 원, 1000만 원도 있습니다. 각 지역 지부에 따라서 이제 뭐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서울에서 제가 소문 듣기로는 엄청 높은 분이 아마 900 몇십만 원이라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달 반은 사실상 보험료 내는 정도, 그 정도로 접촉사고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보험료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번호판을 파셨다, 택시를 정리했다라는 소문들도 있죠. 실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보험료가 각 지역마다 높으신 분들이 거의 1000만 원 전후 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보험료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보험료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한 번의 사고가 너무 커졌을 때 그게 면허에 영향이 미치면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면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12대 종가시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12대 종가시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인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게 여러 명이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다 합의해야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적어야 되고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최근에 어디에서 발생하냐, 바로 전기 택시 기사님의 급발진인지 급가속인지 모르는 이런 사고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본은 우리보다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했고,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야,
나이를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냐, 그냥 나이가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조언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냥 소나타 K5 뽑으시라는 거예요. 좀 큰 차 타고 싶으면 그랜저 K8 뽑으시고 전기 택시를 뽑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연세가 있으신데 전기 택시를 뽑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자, 일본을 보십시오. 이미 노인이 많은 일본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 자, 노인 운전자가 위험한 이유는 노화에 대한 신체 기능의 저하, 인지 기능의 쇠퇴 등에 의해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이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노인이 가장 많은 일본에서 이걸 더 대응을 하고 있죠. 노인 운전자가 단순히 그냥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자, 시력의 저하나 시야의 좁아짐,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의 쇠퇴에 의해 표지나 보행자, 차량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인지 기능의 저하나 반사 기능의 둔화에 의해 판단력이나 기억력이 쇠퇴해 흐릿한 시간이 늘어난다. 체력 저하로 집중력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과거에 해왔던 과신에 의해서 부주의가 증가한다. 순발력이나 체력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을 때 몸의 조작이나 몸을 깨트리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예상 못한 상황에서 뭔가 대응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민첩하게 뭔가를 빠르게 인지하고 바로 대응을 하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드시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그냥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고령 드라이버에 의한 사고는 핸들 조작이나 브레이크 밟는 실수 등 조작, 부적에 의한 것이 많아. 일본에서는 그냥 가족끼리도 정기적으로 어르신이 고령이시면 운전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확인하는 게 아예 중요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은 정책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문제가 있거나 위험할 것 같은 분들은 면허를 반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건 우리도 이제 이 정책이 점점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반납하면 뭐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일정한 비용을 낸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지불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우리도 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자각이 없어도 노화와 함께 시력 저하, 시야가 좁아져서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도 쇠약해져서 동체 시력이 저하된다. 그러면 운전 중에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우리가 운전면허에 대한 자격이 없다. 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 번에 그냥 기준점 이하면 운전을 아예 못 하실 분들이면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운전면허는 유지할 수 있어, 검사에서. 하지만 우리 택시는 운전을 오래 하고 많이 하고 많은 어떤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예상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 택시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고 그런 환경이 계속 노출되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주의력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피곤도 더 많이 누적이 되고, 그리고 다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빠르게 인지하고 팍 대응하는 거기에 점점 둔해지시는 거, 어려워지시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착각하거나 실수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사고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용차, 화물차의 드라이버가 일으킨, 이건 다 일본 사례입니다. 사망사고 건수를 면허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면 75세 이상이 6.0건으로 75세 미만의 2.2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 고령 운전자들의 사망사고, 그 다음 사고 비율 10만 명당 굉장히 높다. 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인지 기능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일본에서도 면허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사고를 일으킨 고령 드라이버의 인지기능 검사의 내용을 보면 인지기능 저하의 우려가 없음이 6할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망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데는 자격상 문제가 없어요. 건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고를 10만 명당 훨씬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분들이 운전면허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그 상황은 우리가 운전면허 유지하는 조건에서 신체 검사에서는 그게 적용되진 않거든요. 그 정도로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냐 없냐는 확인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 대응하는 그 정도가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자격을 박탈하지 못하고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까다롭게 하지만 그래도 그걸 통과한 기사들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해서 그냥 나이가 드셨으면 운전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면허 반납적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정책은 있어요. 지금도 이미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겁니다. 고령 드라이버가 일으킨 사망 사고의 건수를 주야별로 보면 의외로 주간이 80%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밤이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주간에 80%의 사망 사고를 내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발생된 장소는 비시가지, 자택으로부터 거리도 5km 이내, 약 6할. 고령 드라이버는 자신의 시력이나 신체 능력의 저하를 느끼고 시야가 열리는 낮에 집 근처로 운전하는 모습.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고 이제 피곤하니까 밤에 운전 안 하고 낮에 운전해야지라는 것을 일본의 드라이버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낮에 운전하는 쪽으로 안정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의 오히려 80%를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도 나이 드셔서 "아우 밤은 이제 피곤해."라고 어르신들이 택시 기사님들이 낮에 운행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령 드라이버 사망 사고 인적 요인의 비율을 보면 보시죠. 조작 부적 합이 30%로 가장 많고 75세 미만 드라이버에 비해서 약 2.5배 더 많이 발생한다. 자, 그다음 핸들 조작의 부적합이 15%. 그다음 브레이크와 가속을 밟는 실수가 8%. 자, 당황이나 초조에 의해서 운전 조작을 잘못해서 중대 사고, 사망 사고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살부터 고령 드라이브라고 일본에서는 구분 짓나? 경시청, 일본에서 경찰 등이 공표하는 교통사고의 통계 데이터상에서 65세 이상을 고령 드라이브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고령자 강습의 수강이 의무화되고 있는 연령은 70세. 그래서 마크 달아야 돼요. 일본에서는 초보 마크 있죠. 이렇게 방패처럼 생긴 거. 그게 우리는 초보 운전을 마음대로 붙이지만 일본은 그 방패처럼 생긴 그 초보 표시를 의무적으로 1년간 붙이는 게 있죠. 근데 고령자도 이런 걸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세가 넘으시면 수강도 의무화가 되고 그런 마크도 붙이셔야 돼요. 이 차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교통사고나 심각한 사고 같은 것에서 발생하는 건수 자체는 사실은 젊은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고령자가 사고를 많이 낸다는 건 아니에요. 수치상으로 사고를 많이 내는 건 젊은이들이에요. 바로 면허를 이제 막 딴 사람들, 초보자들. 자, 그 사람들은 아직 운전 자체가 미숙하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나 이런 충돌이나 추돌이나 접촉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냅니다, 건수. 근데 그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심각한 사고까지는 덜 내요. 왜냐하면 그냥 무서워서 운전도 미숙한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서로 긁거나 이런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는 작지만 심각한 사고 자체는 상대적으로 숫자는 적어요. 반면에 문제가 뭐냐면 심각한 사고류 혹은 사고 건수 대비로 본다면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건수나 혹은 사망 사고의 건수 자체는 고령자들에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고령자가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사고가 보도됐던 이 사고가 이게 착각사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 사고는 경찰에서 조사가 돼야 돼요. 네, 구체적으로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황당한 사고죠. 보도를 타고 넘었고 그다음에 중앙선을 넘어서 다시 보행자 도로를 지나서 건너편에 세차장을 뚫고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 추돌 이런 사고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고예요. 기사님이 잘 회복되길 바라고. 근데 저기에 저 사고만 하더라도 지금 손님이 2분이셨대요. 손님은 크게 부상이나 이런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지만 저 정도의 사고는 거의 손님도 다음날 되면 입원을 하실 거예요. 검사를 받고 입원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사람만 하더라도 3명. 자, 세차장 직원, 그다음에 택시 탑승자 2명. 그러면 이분들 합의, 치료비 이렇게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나가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고가 발생된 것이 보행자, 도로를 지났거나 혹은 중앙선 침범이나 이런 것들을 12대 중과실로 그냥 물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골치 아파지죠. 네. 그래서 결론은 왜 이런 사고가
최근에 택시에서 더 많이 발생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고령 기사님. 저 사고 같은 경우에도 70대 이시래요. 고령 기사님이고, 두 번째, 전기 택시. 자, 이 두 가지 사고에서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가스 택시에서 이 정도의 사고는 빈도가 지금처럼 높진 않아요. 가스 택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해요. 악셀 브레이크 착각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최근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 이런 사고는 공통이에요. 60세 이상의 기사님들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 전기택시. 자, 이 두 가지가 거의 공통이에요. 결국 여기에서 이번 사고는 몰라요. 아직 조사가 안 나왔어요. 실제 차의 문제인지 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앞에까지, 이전까지의 사고 대부분은 자동차의 문제가 인정받은, 그래서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는 한 건도 없어요. 법원에서 인정된 거. 대부분은 뭐다? 기사님의 착각 사고로,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아버린 사고로 대부분인 판단 났습니다. 이전까지 사고는. 그런 이전까지의 그런 착각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전기 택시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보십시오. 앞에 일본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령이 되면 시야도 좁아지고 소리 청각이나 신체 감각이나 전반적인 것들이, 전반적인 인지가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경 저 신경, 시야도 있고 몸의 감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빨리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하나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복합적인 걸 이용해서 어르신들도 그래도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악셀을 밟았어. 밟았는데 눈으로는 지금 이게 빨리 가고 뭐지? 라고 착 모르고 있는데 인지는 늦었지만 소리, 청각으로 지금 소나타 K5 같으면 어떻겠어요? 엔진 소리 왕 RPM에서 이렇게 난단 말이야. 그러면 청각으로라도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다음 몸으로라도 막 진동이 나고 막 소리가, 그러면 어차 깨닫는 거예요. 여러 감각을 최대한 그나마 이용하면 인지 능력은 늦어지지만 깨달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전기 택시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눈으로만 보고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미 시야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예요. 판단이고 뭐고 하기 전에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놀라운 건 소리는 안 들려. 소리라도 크게 들리면 청각으로 지금 내가 악셀을 밟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건데 소리는 전혀 안 나니까 그걸 인지를 못 하시는 거죠. 자, 이런 류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스 택시도 이런 사고들이 있지만 보통 그런 사고들이 크지 않아요. 뭐 세차장에서 세차하고 나오시다가 때려박는다든지,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뭐 때려박는다든지, 근데 이만큼 크진 않아요. 대부분은 그 상황을 인지하시죠. 근데 전기 택시 사고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죠. 그건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리도 없이 심지어 가속 성능도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보니까 뇌가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시고 할 시간 없이 너무 놀란 상태에서 몸이 경직되는데 속도는 너무 빠르고 이미 차 몇 대가 막 부딪히고 막 인도로 막 차가 달리고 횡단보도 지나고 막 속도는 막 잠깐 사이인데 급가속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린 상태에서 인지는 안 되고 감각은 다 멈춰있고 이러다가 그냥 다 때려박고 그냥 어디 쾅 하면 그제서야 멈추는 거예요. 자, 이런 사고류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번 사고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것도 이제 한두 달 지나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나올 거예요. 저분 택시가 어디 택시인지 모르겠지만 그 조합을 통해서 사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전까지 대부분의 차가 문제다 급가속 주장했던 대부분의 전기택시 급발진 사고 주장의 사고는 대부분이 기사님이 착각한 사고입니다. 결국은 우리 기사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고 내가 평소에 가끔씩 아차한다, 혹시 집에서 뭔가를 깜빡깜빡한다, 뭔가 운전을 하면서도 잠깐 실수하거나 착각을 한다, 그런 분들이시면 제발 전기 탓을 하지 마세요. 전기 택시를 사지 마세요. 아니, 소나타 K5 연비도 좋고 요즘 차도 잘 나오고 차도 크고 좋아요.
아니 그것도 싫다. 좀 더 쾌적하고 싶다 그러면 그랜저 K8 같은 거 있잖아요. 연비 나쁘지만 크고 편하잖아요 운전은. 아니 그런 거 하셔야 되는데 왜 연세도 많으신데 차값도 비싸고 고작 연료비 좀 아끼겠다고 전기 택시를 뽑으시냐는 거예요. 그 기농도 제대로 못 하시고 거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제대로 솔직히 대응도 못 하실, 그건 생물학적으로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대응을 못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냥 가스 택시를 사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굳이 돈 많이 쓰고 연료비 좀 적게 든다고 어디 소문 듣고 아니면 영맨이 권한다고 괜히 소나타 K5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사러 가셨다가 전기 택시 계약을 하셔서 왜 불안에 떠시냐고요. 물론 "야 네가 뭘 아는데."라고 하시겠지만 연세 많으신 분에 대한 면허를 제한하고 반납을 유도하는 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어요. 일본도 굉장히 하고 있고 우리도 그걸 이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만 이제 택시 기사님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죠. 결국은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확률적으로. 그러면 그 확률에서 적어도 가스 택시를 하시면 소나타 K5가 밟아봤자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소리도 엄청 커서 바로 인지하고 멈출 수 있어요. 내가 하나의 신경만 쓰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뭐 눈도 나쁘고 귀도 나쁘고 뭐 몸도 이렇게 감각이 느리고 그런 분들은 아예 운전을 안 하셔야죠.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쉬셔야 되고, 근데 우리가 눈이 떨어지더라도 청각이 좋고 뭔가 다른 걸로 얼마든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 택시는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전기 택시는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사고들이 심지어 너무 빠른 가속 성능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언드리고 싶은 건 한 65세 넘으신 분들은 전기 택시를 하지 마십시오. 이게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뭐 저야 뭐 이거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가스 택시 하시면 별일 없이 그냥 80 넘어서까지 쭉 하시다가 면허 팔고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하실 수 있는데 괜히 전기 택시 그거 연료비 적게 든다고 비싼 돈 주고 샀다가 이런 사고 한번 터지면 그냥 운 없으면 바로 면허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멈추려고 보도로 달렸고 그냥 뭐 보행자 도로, 그다음에 신호등 한번 깎고 횡단보도 녹색불 깎고 그다음 보행자 어떻게든 쳐 박으려고 보행자 도로로 올라가서 이제 보행자 1 명, 2명 쳐 버리고 뭐 이랬으면 이미 벌점 누적으로 12대 중과실 2 개, 3 개다가 벌점 누적으로 이미 바로 면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1억 돈, 2억 돈 날리는 거예요. 굳이 연료비 아끼겠다고 이걸 왜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 한 65세 넘으시는 분들은 전기 택시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